여러분, 전쟁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전쟁을 영웅적인 군인들, 조국을 위한 희생, 그리고 이념의 충돌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비극의 무대 뒤편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석유보다 수익성 높고 금융보다 안정적이며 그 어떤 독점보다 강력하게 보호받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의 거의 모든 전쟁을 통해 특정 가문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부를 안겨준 사업,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동안 이들은 조용히 부를 축적하며 세대를 이어가는 거대한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모든 계약은 공공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들의 이익은 문서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전쟁을 통해 불을 쌓아 올린 5가문의 역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화약과 폭발물로 불을 쌓은 듀폰 가문, 석유로 현대전의 흐름을 지배한 록펠러 가문, 전쟁 자금을 조달하며 양쪽에서 이익을 챙긴 모건 금융왕조, 최첨단 무기로 하늘을 장악한 로키드 마틴의 전신들, 그리고 군수와 기반시설을 독점한 헬리버튼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전쟁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지속되며 궁극적으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 한 장 한 장, $1 한 장 한 장을 추적하며 그들이 어떻게 전쟁의 비극을 황금으로 바꾸었는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과 함께합니다. 화약의 명가, 듀폰 가문입니다. 아마 듀폰이라는 이름은 테플론이나 나일론 같은 화학 제품으로 더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듀폰 가문의 막대한 재산은 바로 화약, 즉 폭발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1802년부터 미국의 모든 전쟁에 화약을 공급해왔습니다. 1800년 프랑스에서 온 화학자 엘레테르 이레네 듀퐁은 새로운 기회에 딱 미국에서 엄청난 사업 기회를 발견합니다. 막 독립한 미국은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이는 곧 토지 개간, 광산 개발,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막대한 양의 폭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1802년 델라웨어주 브랜디와인 강가에 듀폰 화약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곳은 수도인 워싱턴과 가까우면서도 폭발 사고가 나도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도시와는 거리를 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1812년 미영전쟁이 발발하자 듀폰은 미군에 화약을 공급하는 첫 대규모 정부 계약을 따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 200년간 반복될 성공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다. 정부는 폭발물이 필요하다. 이미 생산 능력을 갖춘 듀폰이 계약을 따낸다. 생산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전쟁이 끝나면 그들은 불어난 자산과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전쟁을 기다린다. 멕시코-미국 전쟁, 남북전쟁을 거치며 듀폰은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독점적 공급자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남북전쟁은 듀폰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4년간의 전쟁 동안 듀폰의 공장은 24시간 내내 가동되었고 북군에 무려 400만 파운드의 화약을 공급했습니다. 이때 벌어들인 돈은 현재 가치로 약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듀폰 가문은 정치적으로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북부 민주당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남부연합을 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군에 화약을 팔았습니다. 이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 계약이 있는 곳에
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자 듀폰은 나라를 구한 애국 기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의 복잡한 정치적 입장은 잊히고 오직 이익과 애국이라는 이미지만 남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듀폰을 거대 기업에서 하나의 왕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기 전부터 영국과 프랑스에 폭발물을 팔았고 미국이 참전하자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듀폰은 연합군이 사용한 모든 폭발물의 40%를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1914년 500만 달러였던 순이익은 1918년 8,2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4년 만에 1600%가 넘는 경이로운 성장률이었죠.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이 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돈을 화학, 플라스틱 등 평화 시기의 산업에 투자하며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물론 군수 산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모든 분쟁의 현장에는 듀폰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동족 상잔의 비극, 그 한국전쟁 역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기회였던 셈입니다. 수세대가 지난 지금 듀폰 가문 신탁의 자산은 약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화약 연기 속에서 피어난 거대한 부의 왕국입니다. 이제 현대전의 피, 바로 석유를 독점했던 록펠러 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현대 군대가 필요로 하는 단 하나의 자원, 석유. 그리고 그 석유를 한 세기 동안 지배했던 가문입니다. 존 D. 록펠러는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고 불과 10년 만에 미국 정유 시장의 90%를 장악하는 무시무시한 독점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나설 때마다 이 독점은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석유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자원임을 증명한 첫 번째 산업 전쟁이었습니다. 탱크, 트럭, 비행기, 군함 모두 석유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록펠러가 장악한 엑손, 모빌, 세브론과 같은 회사들은 미군과 연합군의 연료를 공급하며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의 전략은 듀폰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쪽에만 팔지 않았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독일 자회사는 독일에 연료를 팔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도 중립국을 통해 독일과의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죠. 1차 세계대전 양쪽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록펠러를 미국 최고의 부자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록펠러 계열사들은 미군의 연료를 공급하는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나치 독일과 거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합성고무 특허를 독일 화학회사와 공유하여 결과적으로 전쟁을 더 길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직접 조사를 이끌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의 회사는 전쟁 수행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그들의 연료가 필요했고 조사는 조용히 묻혔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모든 전쟁에는 석유가 필요했고 록펠러의 후계 기업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록펠러 가문의 재산은 약 1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불태운 석유를 팔아 쌓아 올린 부입니다. 무기와 석유만큼이나 전쟁에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이제 전쟁 자금 조달의 대가
모건 금융왕조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쟁은 누가 이기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익을 봅니다. JP 모건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이 이끄는 미국 은행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50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당연하게도 미국 기업들에게서 무기, 식량, 보급품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돈은 돌고 돌았지만 이익은 대출을 해준 은행과 물건을 판 기업 양쪽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지점이 발생합니다. 이 막대한 대출금 때문에 미국의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들은 돈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고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917년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 참전을 요청했을 때 그 배경에는 민주주의 수호나 독일의 침략에 대한 응징뿐만 아니라 미국의 막대한 금융이권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 상원의원은 우리는 황금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려 한다. 우리는 성조기에 달러 기호를 새기려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모건이 돈벌이는 계속되었습니다. 패전국 독일의 배상금 문제, 연합국이 미국의 진 빚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전후 처리 과정에서 모든 자금 흐름을 중개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냉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모든 분쟁에는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JP 모건 체이스로 거듭난 모건이 은행들은 언제나 정부 채권을 인수하고 방위 산업체에 자금을 대며 이자와 수수료로 부를 쌓았습니다. 이제 하늘의 지배자 로키드 마틴의 이야기입니다. 군용 항공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전신인 로키드 형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P-38 라이트닝 전투기 등을 생산하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의 진짜 혁신은 비행기 제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펜타곤, 즉 미 국방부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퇴역 장성들을 임원으로 영입하고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정치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경유착 구조는 우리에게도 재벌의 성장 과정과 겹쳐 보이며 매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로키드의 사업 전략은 항상 같았습니다. 일단 낮은 비용을 제시해 계약을 따냅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면 예상보다 프로젝트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추가 자금을 요구합니다. 펜타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썼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고 결국 돈을 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 가산 계약 방식 덕분에 로키드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초과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들의 대표작인 F-35 전투기 프로그램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시스템입니다. 최초 예산은 2,330억 달러였지만 현재 추정 비용은 무려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원래 예산보다 7배나 불어났지만 로키드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지원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기업 헨리버튼입니다. 헨리버튼은 본래 석유 시추 회사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부터 군기지, 비행장, 항구를 건설하며 군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패턴은 간단합니다.
군대는 신속하게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고 헬리버튼은 전문 지식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수의 계약을 따내고 비용 가산 방식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헬리버튼의 성공 비결 역시 정치적 인맥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 당시 창업주 조지 브라운은 린든 존슨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였고 존슨이 대통령이 되자 헬리버튼의 자회사는 베트남의 모든 기반 시설 계약을 휩쓸었습니다. 이 패턴의 정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국방장관이었던 딕 체니는 퇴임 후 헬리버튼의 CEO가 되었고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다시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그의 전 직장이었던 헬리버튼은 무려 40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독식했습니다. 제공되지도 않은 식사 비용, 배달되지도 않은 연료비를 청구하는 등 수십억 달러의 예산 낭비가 적발되었지만 그들은 전쟁터는 혼란스럽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이 5가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패턴으로 수렴됩니다. 첫째, 전쟁 전에 미리 핵심 산업을 장악하여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됩니다. 둘째, 전쟁이 터지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경쟁 없는 수의 계약을 따냅니다. 셋째, 모든 위험은 정부, 즉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비용 가산 방식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는 계약을 맺습니다. 넷째, 의도적으로 예산을 초과시켜 더 큰 이익을 남깁니다. 다섯째, 퇴역 관료들을 영입하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국방부와의 유착 관계를 공고히 합니다. 여섯째, 막대한 로비 자금을 통해 더 많은 전쟁,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번 돈을 평화 시기에 다른 산업에 투자하여 부를 영속시킵니다. 이들이 지난 200년간 전쟁 계약을 통해 미국 납세자들에게서 거둬들인 돈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5천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80조 원입니다. 간접 이익까지 합치면 1조 달러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학생에게 20년간 무상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10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폭탄과 총알, 그리고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국방 예산의 25%가 단 5개의 방위산업체에 돌아갔습니다. F-35 프로그램의 부품 공장은 45개 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90명의 상원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일자리가 걸린 이 프로그램의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게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군비 지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면 전쟁이 때로는 숭고한 이념이 아닌 차가운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지식의 확산에 큰 힘이 됩니다. 수많은 조사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왕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벌금은 이익에 비하면 푼돈이고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군대와 의회, 경제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개의 가문, 수많은 전쟁, 그리고 매번 똑같은 결과, 그들은 이익을 얻고 국민은 비용을 지불하며 군인들은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닌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패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 시작은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